거의 절대 다수가 아파트, 사실은 그야말로 아파트 공화국인데요.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한옥에 대해서 의외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한옥은 굉장히 멀티펑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야,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또 어떤 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옥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건축가 민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김대균입니다. 요새 이런 분들 요즘 참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빠는 나 이제 한옥 살고 싶어. 근데 이제 또 어떤 뭐 다른 가족분들은 싫어. 나는 이제 한옥 왠지 불편할 것 같아. 막 이제 집안에서 재미있는 이제 논쟁과 재미있는 다툼이 벌어지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민경식 소장님께서는 건축가로도 유명하시지만 한옥에 살고 계신 건축가로도 유명하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한옥에서 태어났고 중간에 뭐 빌라 아파트에서도 이제 살았지만은 결국은 한옥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북촌에 오랜 기간 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왔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첫눈이 쌓여 있는 그 북촌의 한옥 마을들을 이렇게 제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걸어 나갈 때마다 그 행복함을 이제 느끼거든요. 이제 이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한옥이 아마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한옥은 정말 이게 또 마루에서 비 오는 데를 보면 묘하게 그 낭만적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도 뭐냐 이런 느낌 하면서 자세가 약간 양반들 고관대 작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 가지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도 이제 대학에 가면서 대학원 가서 한옥에서 이제 3년간 살게 됐고, 오, 그러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한옥은 아니지만 저도 북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 25년째 지금 북촌에 살면서 한옥과 그 마을을 만끽하고 있고, 그 한옥이 굉장히 좀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면 왜 농에 들어가가지고 네, 나만의 네, 공간 네, 같고 네. 그런 느낌 있다가도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당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늘에 펼쳐져 있고 시원한 느낌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집이구나 한옥이라는 게.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네. 없는 한옥 살입니다. 일단 살아봐야죠. 이렇게 한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한옥에 대해서 의외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게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집이에요. 우리의 집. 사전에서는 이제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으로 지은 집을 이제 양식 건물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한옥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에요. 개항 이후 1900년대 서양의 이제 근대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의 집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옥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은 신조어죠. 법적으로는 기둥과 보가 있는 목구조에다가 지붕 틀의 양식이 한식 기와라든지 흙, 나무, 종이 이런 자연 재료로 쓴 한국 정통 양식을 한옥이라고 한다라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는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만드냐 그 기준의 설정이었을 텐데, 좀 아쉬운 거는 꼭 필요한 한옥의 극치는 마당입니다. 사실은 한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집 중에 마당이 없는 집들은 제가 해석하기에 한 50% 마당이 없는 한옥은 형태적인 의미만 갖고 있어요. 근데 삶의 컨텐츠를 닮을 수 있는 거는
마당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매년 4월 10일이 기다려져요. 제비가 찾아옵니다. 와서 토마에 있는 동지에다가 알 낳고 부화하고 들어갈 때 집에 제비 보면은 제비들 또 새끼 있고 그런 것들이 모르게 나도 그 가족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마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마당에 있다라고 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또 그런 장면이 많이 기억나는 게요. 여름에, 그러니까 비 안 오는 보통 뜨거운 한낮의 여름에도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요, 싹 알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했던 기억도 저는 어린 시절 나거든요. 이것도 한옥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나요? 사실 마당, 앞마당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조경에서는 무엇을 심지 않습니다. 앞마당 밝게 놔둡니다. 오히려 뒷마당에 그렇네. 조경을 합니다. 특히 대나무 같은 걸 심습니다. 그렇죠. 앞마당이 뜨거워지면 뒷마당에 그늘이 있고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신기해요. 직사광선은 내리쬐는 게 아니라 반사광이 들어갑니다. 집으로. 그러면 눈부심이 적고 항상 밝은 공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류와 빛과 이런 것들의 많은 메커니즘이 한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니까 온돌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옥의 특징 아니겠어요? 전에 말로는 이제 구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운 돌이라고 해서 이제 구들이라고 이제 쓰는 건데 방바닥의 재료가 그래서 우리가 돌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가 열을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 발산해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재료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벽에 아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취사도 하면서 난방도 할 수 있었으니까. 아궁이는 방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제 아랫목, 윗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불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뜨뜻하겠죠. 윗목은 조금 덜 따뜻할 텐데 그래서 이제 아랫목은 두껍게 하고 윗목은 조금 얇게 하면은 방 전체가 아주 균형 있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고 방 안의 온기를 배려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죠. 참 그 선조들의 지혜가 아주 대단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옥을 보면 방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아담한데 그 천장도 높지가 않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바닥에 반사가 돼서 다시 천장까지 갈 수 있는 높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은 경제적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방의 크기들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뭐 마당, 그 다음에 온돌 이런 얘기를 또 좀 했지만 이 한옥에서는 지붕 이야기를 또 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옥을 질 때 지붕에 제일 특이한 게 흙을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저만큼 올리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네. 지붕에 무겁게 올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지붕을 크게 올린다.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가 크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구 구조라고 그러는데 목조를 이렇게 짜는 거죠. 그렇게 짠 다음에 위에다 하중을 잔뜩 올려서 얘를 힘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하중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큰 의미는 우리 여름철에 동굴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겨울철에 동굴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래서 하늘 위로 흙을 올리면 동굴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흥부 놀부 이야기를 보면 정말 식구가 많았던 흥부는 초가 삼간에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데도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게 한자말로 간이고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칸으로 읽는데 큰 거기에 방 하나, 뭐 마루 하나, 부엌 하나 있었죠. 거기 10명이 이제 살았던 겁니다. 한옥은 굉장히 멀티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방에서 밥 먹으면 식당되고 자면은 침실이고 책 보면 서재고 또 가족끼리 다 모여서 담소 나누고 하면은 그냥 거실되고 밤에 잘 때는 마루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은 2평 되지 않겠어요? 누울 수 있거든요, 10명이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 공간 효율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근대 건축에서 보면 결국은 그 유니버스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가변성의 공간들이 사실 현대 건축, 근대 건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한옥의 칸이라는 개념이 사실 가변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옥은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민 소장님께서는 북촌에 살고 네네. 계시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한옥 밀집 그렇죠. 지역인데 네. 종로구에 6곳, 성북구가 또 한 5곳,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까지 12곳. 근데 은평은 이제 최근에 조성된 마을이죠. 이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인 이런 북촌과 서촌에 있는 한옥들이 이게 이제 뭐 조선 시대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북촌 한옥마을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전통 한옥으로 생각하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이제 개량 한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로 보면은 현대적인 한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은 북촌은 양반들의 그 저택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청계천 이남 지역을 많이 이제 그 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반들의 세력이 쇠락해 가니까 일본인들이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족 사업가이시죠. 부동산 사업을 하셨던 정세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참 그분이 땅을 하나씩 사기 시작을 했고 땅을 분할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서민들한테 개량 한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적인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음자 형태의 이제 개량 한옥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시대에 좀 맞게 뭐 부엌도 좀 개량을 하고 또 대청마루 같은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신재료겠죠. 창호지 대신에 유리도 이렇게 좀 쓰고 정세근 선생님께서 그렇게 만든 한옥이 지금의 이제 개량 한옥이고 이게 서울의 지금 도심형 개량 한옥의 이제 표본이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버신동 같고 조선어학회 우리말 사전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도 하셨고 그래서 고초도 많이 받으셨어요. 결국 재산도 많이 뺏기셨고 집장사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전쟁 겪고 급속하게 이제 산업화가 이제 되면서 한옥이 이제 조금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벗어나는 게 오히려 미덕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습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견이라든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대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잘못 없는 한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시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오히려 저 같은 중장년층들보다 한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없고요.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게 있어서 어찌 보면 참 이쁘고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파트가 50년 됐다. 그럼 다 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고 아 정말 동의가 됩니다. 그만큼 50년만 지나도 진짜 아파트는 골치가 아픈 네. 건축물이 되긴 하네요, 진짜.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년 된 한옥, 200년 된 한옥 더 좋아. 이러면은 왠지 더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네, 호기심이죠. 네, 네. 200년 된 한옥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왜일까라고 하면 이 시간이 켜켜 있어요. 한옥에. 그럴 수 있는 공법이고 그럴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한옥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간의 촉감이라는 단어로 꼭 말을 하는데요. 좋은 집이라는 게 편리함의 기계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의 촉감을 담을 수 있는 집이 한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이른바 그야말로 아파트 공화국인데요. 아무래도 아파트의 등장이 이 한옥의 쇠락을 아마 가속화시켰겠죠.
1958년쯤인가가 종암동에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서 6층짜리 아파트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에서 한옥은 점점 쇠락해 갔죠. 그러다가 이제 80년 1월쯤으로 전 기억이 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정부가. 그래서 한옥 보존 정책을 이제 쓰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과 사직동, 오진동 등 일대를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을 갖춘 한옥들을 보호하기로 했는데 이 지역의 한옥들에 대해서는 보수나 증축, 개축을 통제하는 대신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80년은 우리의 좀 권위주의적인 그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정책도 그렇고 한옥 보존지구도 뭐 설정을 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옥 중개축도 금지시켰네. 당연히 주민들의 이제 반발도 생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변화돼 왔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91년도에 한옥 보존지구가 전면 해제되면서 91년부터 99년까지 북촌에 316건의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섰는데 다세대나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93%나 차지를 했고 단독주택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다 한옥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던 거죠. 비 새는 집은 막 진짜 무슨 천막 같은 곳으로 막 덮고 막 이렇게 사셔야 되는 지경이었는데 누가 개발에 반대했겠습니까? 이 개보수도 까다롭고 뭐 당장 신축도 할 수 없는 살던 집을 팔고 떠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그게 한 90년대 중반쯤이었겠죠. 저는 이제 한옥 멸실들이 이제 사태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대개들 이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 많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살았던 촌의 그 기억들이 없어지기는 원치 않았겠죠. 결국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옥 보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물로 나온 한옥들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보존을 했고요. 서울시와 종로구를 찾아가서 이제 지원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서울시는 발빠르게 이제 한옥 보존 지원책을 수립을 해서 금융권과 연계한 이제 지원을 이제 시작했고 개인이 매입하기 이제 북촌의 큰 가옥들을 이제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주민 참여를 실현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행정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90년대 매년 40호씩 발생했던 그 한옥 멸실은 2005년에 이르러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더불어서 이제 한옥의 위상과 북촌 지역의 이제 가치도 급등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또 어떤 게 이제 또 달라지고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당시에 이제 북촌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건축가하고 도시계획가들, 행정가들 같이 해서 한옥도 매입하고 활용도 하고 한옥 등록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주요 골자로 해서 지속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 등록은 다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네. 저도 올 초인가? 왜냐면 지원을 많이 해줘요, 뭔가.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손해다 해가지고 저도 등록을 올 초에 제가 한 것 같아요.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뭐 수선이나 보수 이런 것들도 지원도 많아지고. 하지 말고 좀 비용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액수의 상한선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액수는 부분 수선이냐, 전면 수선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외관 신축의 경우는 공사 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부분을 고칠 경우에는 공사 비용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보존 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하죠. 한옥 기와는 이게 정기적으로 좀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흙이기 때문에 비가 새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저를 이제 비난해요. 너 건축가 맞니? 그럼 저는 아니 비 듣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밖에서 받쳐놓고 뭐 이렇게 얼마나 낭만적이야 뭐 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지원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긴 한데 왜? 그러니까 한옥 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새면은 뭐 한옥 출동 뭐 119 써도 뭐 오시기도 하고 전기가 이제 잘못하면 누전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비가 좀 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후 전기 배선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게 신개미 뭐 방지 작업도 좀 이제 해주시고 좋은 그 정책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전통의 보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 이건 요즘 가장 중요한 트렌드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한옥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한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옥을 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료를 보면 뭐 나무로 다 만들었고 또 흙으로 더 뭐 기와도 엎고 벽도 만들었고 다 자연 재료거든요. 이런 자연 재료를 바로 내가 접하고 사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다시 리사이클링 될 수 있는, 재생될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한옥 자재은행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옥 자재은행에다가 보관뒀다가 내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다른 분들이 또 뭐 재생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확실히 유기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에 북촌 가꾸기라고 해서 그 운동들이 좀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연장선상으로서 서울 한옥 선언이라고 해서 한옥을 더 많이 짓고 보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2015년에 서울 한옥 자산 선언이라는 걸 2015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을 아예 서울시의 자산으로 포함했다. 서울시가 공공으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때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글로벌리 이 한옥이라는 것을 좀 더 확대해 보자. 현대의 한옥은 어떠할 것인가? 서울의 한옥과 서울의 역사적 경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 것인가? 한옥과 도시 풍경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옥을 보존하고 발전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책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한옥 정책은 한옥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 건축이 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전통 한옥에 대해서만 지급됐지만 이제 한옥 건축 양식이라고 이제 모던한 형식의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제 됐고 이런 것들이 한옥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공간 구조나 장호, 목 구조 등을 유지하면 추가로 또 인센티브도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연장선에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인가요? 그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우수한 그런 한옥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뭐 자료 지금 책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김대균 우리 소장님의 훌륭한 또 한옥 작품을 볼 수 있게 됐고 네, 작년에 우수 한옥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주소 좀 불러주시죠. 또 보면 요즘 이제 공공 한옥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한옥을 북촌에다가 지었습니다. 한옥을 사러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2년 정도 살 수 있게끔 하고 뭐 추가로 1년 정도 더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SH공사와 함께 운영 중인데 시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집이라는 게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공 한옥. 한옥. 네.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공공 시설로 또 활용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북촌 문화센터가 아마 굉장히 그 대표적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02년인가 서울시가 이제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서울 한옥을 알리는 일종의 사랑방 같은 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아마 제일 첫 번째 공동시설 한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원래 북천 역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쭉 홍보도 하고 뭐 그런 전시 영상물도 있거든요. 문화 해설사가 거기 계세요. 뭐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이렇게 그런 그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외국 분들한테도 한옥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에 북촌문화센터가 운영을 하고 계시더군요. 네. 서촌에도 그 홍건익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935년, 6년 때 홍건익이라는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라 사업가가 이제 한옥을 지었는데 지금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일강문, 우물, 그다음에 그 빙고, 냉장고 같이 빙고도 있습니다. 거기고 여기가 서촌 사랑방으로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서촌의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무슨 한옥 윅이라고 이제 열고 있더군요. 그래서 한옥을 알리는데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평소에 이제 저도 북촌에 가끔씩 가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촌 한옥에 갔다 온 게 아니라 한옥 골목길을 갔다 온 거다. 왜냐하면 한옥들의 외관만 이제 보면서 약간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한옥 위크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는 한옥 내부까지 또 공개가 된다고 해서 전 그게 너무 지금 기다려져요. 지정된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다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슨트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 후기를 보면 북촌길을 걷다가 발견한 비밀의 정원에 다녀온 거 같다고 하기도 하고 한옥에서 현대 미디어 아트 작품 등을 감상하니까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작품이라도 한옥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힘에서 더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부터 네, 북촌 서촌에 이제 한옥 라운지도 오픈을 했다. 네,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제 북촌 라운지를 이제 공공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더군요. 그래서 일종의 호텔 컨시엘지 서비스 같은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시는 것 같고 필요하면 여행객들 뭐 짐도 이렇게 좀 맡겨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도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촌 라운지가 약간 호텔 컨시어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서촌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K-리빙,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의 모던과 전통이 혼합된 방 굉장히 아름답게 가구들도 예쁘고 서촌 라운지도 그렇게 돼 있군요. 2층에 올라가면 독서라든지 휴식 편하게 누구나 굉장히 매력적인 북촌과 서촌의 두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북촌이랑 서촌의 또 이 소위 말하는 컨셉이 좀 다르게 또 네. 이렇게 또 조성되어 있어서 그 점도 참 특이합니다. 네. 정말 한국의 전통 가옥이지만 또 정작 많은 한국인들에게 의외로 낯선 집 한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친척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면이 많았던 그런 친척을 만난 기분인데요. 두 분 소장님께서는 어떤 오늘 소감이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한옥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아요.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전통적인 한옥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짚어보고 좀 창의적이고 과거와 함께 할 수 있는 한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소중한 한옥을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